안녕하십니까. 구로 노인종합복지관 체험학교의 온라인 특강 노년기 경제교육 강의를 맡게 된 정재기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상속 증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상속 설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에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가시죠. 일단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1005조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정한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포함하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이게 참 법률 조문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줄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이랑 증여는 또 뭐가 다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인데요.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기에 있어서 상속은 사망, 그러니까 즉 돌아가셔야 발생되는 상황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시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자, 그래서 만약에 세금 낼 게 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 상속의 경우는 상속 받은 사람, 당연히 상속인이 내야 되고요. 증여도 증여 받은 사람,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공제 부분인데요. 상속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고 공제를 좀 해줍니다. 일단 일괄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5억 원씩을 빼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속해줄 재산 중에 금융재산, 흔히 말하는 이제 예금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원까지 추가로 또 공제가 됩니다. 증여는 그보다 조금 공제가 작은데, 배우자 공제는 6억 원, 직계 존비속, 만약 성인인 경우는 5천만 원, 직계 존비속이 미성년자라면 못하네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상속인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상속인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 개시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기본 개념, 상속 순위가 또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상속 순위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 제1순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직계 비속, 자녀죠. 자녀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직계 비속, 자녀가 없으신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2순위로 넘어와서 직계 존속, 즉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도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분도 안 계시다, 그렇다면은 3순위, 즉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 사촌 이내 반계 혈족까지가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언으로 따로 내가 누구누구한테 상속하겠다라고 지정하신 경우에는 그것을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민법에서 정한 순위를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얼마나 받느냐? 상속 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피상속인은요, 유언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무엇을 주라,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밑에 박스를 보시면 법정 상속분, 이래서 앞서 보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상속분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받는 상속분의 50%를 더해서 받게 되죠. 밑에 예를 보시면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와 자녀 둘을 남기고 상속이 된다. 그러면 전체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1.5, 첫째가 1, 둘째가 1, 이런 비율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셋이면 1.5 대 1대 1대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옛날처럼 뭐 아들한테면 상속되고 딸들은 상속 안 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다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인데요. 이 부분도 평상시 개념하고 조금 다르실 수 있어서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분 앞으로 되어 있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이것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여긴 뭐 부동산이랄지 금융재산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증여했던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합산해가지고 다시 계산한다, 이런 뜻이 되고요. 중간에 비상속인은 5년 이랬으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 대표적인 게 사위라든지 뭐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비상속인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줬던 재산은 5년 이내에 준 것까지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간주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이 상속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뭔가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된 재산들입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 때문에 보험금이 나온다든지 또 신탁 재산이라든지 퇴직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간주 상속 재산으로 포함이 되고요. 끝으로 추정 상속 재산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재산을 처분했는데 또는 채무가 있었는데 이거 뭔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랬을 경우에 그것을 이 과세당국이 직권으로 이 부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재산 종류별로 금융재산 또는 뭐 부채 이렇게 따로 나눠서 1년 이내에 만약에 2억 원을 초과하는 정도의 돈이 어디가 인출이 됐는데 그 행방이 묘연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추정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5억 원을 초과되는 금액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시켜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유언장을 이렇게 직접 쓰시는 일이 많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아직은요. 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이 유언장에 대한 것들은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설계가 바로 이 상속 설계고, 그것의 출발은 유언장이다. 근데 유언장은 법적인 어떤 식행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형식을 온전히 갖춰야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유언장의 형식도 한 5가지가 있습니다만, 자필증서,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유언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쓰시면 자필증서 유언장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쓰셔야 됩니다. 자필로. 그리고 이름, 주소, 그리고 유언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 쓰시고 날짜도 다 쓰셔야 되고요. 도장까지 찍으셔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자, 이때 도장은 꼭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고 본인 그 지장이라고 하죠. 무인 찍으셔도 되고 일반 막도장 찍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도장까지 찍혀야 된다. 그 다음에 유언장은 한 번 쓰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본만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언장의 다른 형식으로서는 공정증서, 공증받는 거, 또 비밀증서, 녹음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아주 그 긴급한 상황이라면 구수증서, 그러니까 말로 구수라 하면 옆에서 받아 적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유언장이라는 방식도 있으니까 꼭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그 분쟁의 또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상속이죠. 그래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상속인 여러 명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한테만 재산을
상속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여럿인데 첫째한테만 상속을 다 한다. 이렇게 유언장 쓰실 수도 있죠. 예. 아니면 과거에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증여를 한 경우, 근데 한 10년, 20년 전에 큰딸한테만 엄청나게 재산을 증여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막상 재산을 봤더니 이미 누구한테만 다 가 있고 또 누구한테만 상속되고 이러면 나머지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분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아무리 미워도 꼴 보기 싫어도 줘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또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까지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이라든지 하실 때에도 이런 유류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당히 복잡한 표가 쫙 나오는데 이거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개념을 좀 대략 이해하시는 거면 충분하겠는데요. 일단 맨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 총 상속 재산 있죠. 거기에서 과세가 되지 않은 재산들은 좀 빼줍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 또 장례비 같은 것도 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빚이 있다. 전체 재산 중에 또 채무가 있다. 그럼 그것도 빼줍니다. 다음에 이제 사전 증여재산,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상속인들한테 줬던 증여재산들은 포함이 되고, 자,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상속 과세 가액, 이걸로 상속세를 매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상속 공제, 앞서 보신 일괄 공제라든지 또 배우자 공제 같은 상속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남죠. 여기에 대해서 그 액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이 되는데 그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상속이 세대를 생략한다, 즉 자기 바로 밑에 자녀가 아니고 손자녀한테 이렇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그 상속세에 약간 할증이 됩니다. 할증과세가 붙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이렇게 신고해서 납부하시면 세액공제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약간 공제가 되고 난 다음에 맨 오른쪽 아래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전체에서 채무를 빼주고 10년 전 안에 증여했던 거는 더한다. 그리고 각종 상속 공제를 받고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이 얼마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자, 앞서 보신 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서 각종 공제라든지 채무를 빼고 난 그것이 과세 표준인데, 이 과세 표준이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고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까지는 20%, 그 다음에 10억은 30%, 30억 원 이하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이제 50%가 세율이 됩니다. 무척 높죠. 자, 그래서 대기업 회장 같은 분들은 상속세를 절반을 이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례 한번 보실까요? 자, 만약에 과세 표준이 10억 원인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이면 세율이 30%죠. 30%를 곱합니다. 그러면 3억이죠. 근데 여기에서 1억까지는 10%, 5억 원까지는 20% 이렇게 누진제로 가기 때문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주면 이게 다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억에서 6천만 원을 빼면 2억 4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돼서 과세표준 10억을 남기신 경우라면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속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어르신이 11억 원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자산 내역을 보니까 아파트 값이 한 6억,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2억인데 거기에 전세 보증금으로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1억, 그리고 예금이 2억이 있습니다. 총 11억이죠. 자, 그리고 돌아가시기 10년 안에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재산은 따로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가액은 11억 원에서 임대보증금은 그 임차인한테 내줄 돈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부채죠. 그래서 1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과세 가액은 10억 원이 됩니다. 자, 이때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1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한테 상속이 된다. 이렇게 쓸 경우에는 10억 원에서 먼저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고, 그리고 배우자도 상속을 받으시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로 또 5억을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빼기 5억 빼기 5억 하면 0원이 되죠. 이게 과세표준이 0원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전혀 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근데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또 계시다 하더라도 자녀한테만 상속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도 있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는 못 받으십니다. 대신 예금 2억 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공제가 또 있어서 20% 그래서 4천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그러면 10억 원에서 5억 4천을 뺀 4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4억 6천이면은 4억 6천이면 이제 세율은 20%이기 때문에 20% 세율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8,200만 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똑같이 10억을 남기셨는데 배우자가 계신 경우는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자녀한테만 공제될 경우에는 상속세가 꽤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재산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지만 부채가 오히려 더 많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상속이 뭐냐라고 했을 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한테 승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부채도 상속이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많다면은 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가혹한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진 빚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는데, 마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각 법원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죠. 이랬을 경우에 각 상속인들이 개개인별로 단독으로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포기 안 하고 이게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포기를 했다. 그러면 아까 상속의 그 순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른 상속인에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이게 귀속이 됩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정 승인이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이제 고려하시게 되는데, 한정 승인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밑에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부친께서 재산 1억 원 그리고 부채 3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앞서 상속 포기를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 아들, 딸이 다 상속 포기했으니까 2순위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넘어가야 될 텐데 이미 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3순위 상속인들한테 이 채무가 다 상속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분들도 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4순위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사촌인의 반계열 쪽한테까지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분들한테까지 연락이 제대로 안 갔다. 이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돌아가신 사촌 형님 때문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합니다. 상속인들 중에 배우자와 딸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이제 아들이 남죠. 이 사람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물려받은 1억 원 내에서 부채 3억 원을 해결을 하고 못 갚은 2억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상속이 다 종결이 돼버려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괜히 그 상속 포기 함부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한번 법리를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납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제목을 써드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병원비를 상당히 많이 쓰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그 편찮으신 분 앞으로 예금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제분들이 이렇게 효심을 발휘해서 자녀들 통장, 자녀들의 돈으로 병원비를 다 충당을 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없는가를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효도 면에서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또는 이제 편찮으신 분 앞으로 재산이 있다 그런다면 거기에서 병원비를 내시게 되면 상속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비를 이제 못 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일종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신 후에 내거나 아니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내시는 것이 적어도 상속세 면에서는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돌아가시면 이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랬을 때 피상속인이 계약자, 그러니까 즉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평상시에 본인의 생명보험을 납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자인, 그러니까 즉 가족들이 보험료를 내고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자, 이랬을 때는 그 보험료를 누가 얼만큼은 냈느냐에 따라서 비율들 계산을 해보는데, 자, 이러면 어쨌거나 보험금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이건 누구 재산이냐? 이것을 놓고 2004년도에 판례가 있었는데요. 사망보험금은요, 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상속재산이죠.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돈이 나온 거니까요. 동시에 이 상속인, 물려받을 사람들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즉, 원래부터 이 사람들의 재산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내가 안 받겠다, 빚을 내가 안 받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2004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재산이 어디 얼마가 있고 또 빚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걸 알려주시면 좋을 테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치르시고 난 다음에 이 돌아가신 분 고인 앞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어디 얼마가 있는지 이것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일단 세금, 남아있는 세금은 정말 죽어서까지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 또 건축물, 토지,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연금, 이런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조회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 그러니까 즉 뭐 친한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줬다, 돈을 빌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회가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이런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적어도 가족들한테는 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디 잘 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제가 5억 원 또는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10억 원 정도 재산까지는 상속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그러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안 내도 됩니까? 이런 얘기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일 전,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 이건 다 상속세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다시 한번.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 뭐 며느리 또는 사위 이런 사람들한테 줬던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이 또 가산이 돼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증여했을 때도 증여세 내고 그걸 다시 상속세에 또 포함을 시키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합산해가지고 상속세 계산한 다음에 앞서 과거에 증여세 낸 부분이 있다면 증여세 부분은 또 차감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재산이 좀 많으시다 이렇다면은 이렇게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시면서 가시는 게 최종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편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또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즉 돌아가신 날, 그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즉 만약에 9월 3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달 말이니까 9월 30일로부터 6개월. 그러면 10, 11, 12, 1, 2, 3. 네, 이듬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좀 상황이 좀 복잡해가지고 유언 집행자라든지 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같은 문제가 좀 있으면 그만큼 또 연장이 좀 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납부기한은 이게 또 상속세가 아주 많으신 경우는 또 분납, 나눠서 내거나 또 연부연납이라든지 물납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신고기한까지 즉 6개월 안에 납부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 낼 게 없다. 우리 계산해 봤더니 그래도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죠. 상속세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속받은 부동산, 이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해서 신고해 두시면은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자체가 높게 인정받게 되면은 양도세를 대단히 줄일 수 있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경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오히려 상속세 자체는 낼 게 없지만 향후에 상속재산의 어떤 처분이나 양도를 염두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상속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